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늘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등 추가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가 1,000만 건을 웃돌아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의 드론 사령부가 조기 창설되고 각종 드론 무기 체계 개발도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비리 혐의를 시인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출신 병역 브로커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서 병역 비리에 연루된 면탈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은 산과 들녘이 바짝 마른 데다 강한 바람도 잦아 대형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폐수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야간 근무를 하는 동료를 도와주다가 변을 당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체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일도 있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도 의무화하는 추가 방역 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7만 8천여 명, 수요일 기준 3주째 유지하던 8만 명대 아래로 내려오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도 지난주 45만 8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9.8% 늘었고 일평균 사망자도 5.4% 증가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으로 가까스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주목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1.1%에 불과했지만 중국 상황이 악화한 12월엔 17%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2일 방역 강화 후 더 올라 수요일 0시 기준 172명 가운데 131명으로 76%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밖으로 문틀어 맞기에 나선 당국은 안으로는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94.8%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주한 중국인을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입국 검사에서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는 3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던 도중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확진자 및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현지 시각 4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와 중환자 입원 사례 수, 사망자 수 등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특히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사망자 통계를 중국이 과소 산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중국의 불투명한 역학 정보에 대해 지적하자 중국은 국제사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departure testing requirements that we've put in place are a result not only of the prevalence of COVID within the PRC, but also the lack of sufficient transparency from the PRC. We're taking deliberate, proactive steps to slow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be on alert for any potential COVID-19 variants emerging. 3年来，中方已同世卫组织开展技术交流60余次，新10条发布以来就已经举行了2次。中方还继续通过全球流感共享数据库，分享新冠病毒感染病例的病毒基因数据。如果美方当初没有政治化操弄疫情，恐怕都不会发展成今天这样。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46만 건으로 전달에 1,051만 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만 건을 넘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봄 1,19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올해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하지 않을 거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온라인에 공개한 글을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가 5.4% 수준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한 매파로 분류되는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적어도 향후 몇 차례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드론 때처럼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남북 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은 비행, 포병 사격 금지 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된 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당국과 비공개 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이 도장 찍은 지 4년 3개월 만에 9.19 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효력 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경고에도 위협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 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드론 킬러 체계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9.19 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우리가 먼저 전격 파기를 선언하면 고강도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쌓일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의 대응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드론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드론 사령부가 조만간 창설되고 각종 드론 체계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과거와 가장 달라진 건 무인기, 드론의 활용입니다. 정찰은 물론 도심과 비행장 등을 공격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Новий рік, новий день, нові підсумки. 45 шахедів збито у першу ніч року. Дякую нашим повітряним силам, льотчикам, зенітникам. 33 шахеди на їхньому рахунку. Дякую протиповітряній обороні.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и взрыва на российских аэродромах обломков реактив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был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реждена обшивка корпусов 2 самолетов. 3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находивших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олучили смертельные ранения. 지난 2020년 1월에는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고 탑재된 저격용 미사일로 핀셋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이 더 고도화되면 전세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천여 대로 추정되는 북한 무인기 드론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투한 무인기는 과거에 침투한 무인기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비행 구간별로 속도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고 고도 역시 변칙적으로 운용했고 최초 이륙을 할 때도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이용해 침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재 중량 10kg이라도 거기에 위험한 거 싣고 들어오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냐. 혹시 우리 지금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진정한 노림수다. 군은 이에 맞서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탐지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침투한 드론을 타격하기 위해 전파 방해 장치, 드론건 등을 새로 확보하고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등으로 적의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론봇에 대한 전투 개념을 좀 더 가속화하고 전력화를 빨리 시키는 의지로 사령부급으로 격상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창으로서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긴장 고조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최근 몇 주간 양자 군사훈련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양자 군사협력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의 3자 군사협력을 개선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처럼 모의 훈련을 함께하는 방안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지 질문에는 앞서 나가지 말자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서 참사 전후 경찰의 부실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밤 11시 전에 이미 무전으로 참사 상황을 알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1 상황 3팀장에게 당시 100건이 넘는 압사 위험 111 신고가 접수됐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전 서장과 정 전 팀장은 각각 일상적인 축제 상황으로 파악했다. 주말 그 시간대에는 평균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명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등산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소방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관을 단 2명밖에 보지 못했고 너무 외로웠다는 말로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은 사람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경남 통영의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순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김장도 바닷물로 하고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박중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물 높이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 그러다 보니 섬 주민 900여 명은 이틀에 한 번 급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600톤 쓰던 물이 이틀에 300톤이니 평소에 4분의 1로 준 겁니다.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손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오는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욕지도와 가까운 거리의 우도 역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47명이 사는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마른 지 오래.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하고 옵니다. 이런 겨울 옷은 집에서 빨 수 없는 징계 세탁 물이 묻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빨아. 김장도 바닷물로 했고 쌀 씻는 물이 아까워 끼니를 대충 때웁니다. 쌀 씻을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통영 지역에 지난해 내린 비는 지지난해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터라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산과 들녘이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양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이 불은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폐기물이 2,000톤 넘게 쌓인 탓에 진화도 어려웠지만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밤낮으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경우에는 그 산불로 비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8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 특히 강릉은 강수량이 0mm로 3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 강수량 30에서 40mm와 비교해도 극히 적은 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도 자주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낙엽이 부서질 정도로 산림 곳곳이 바싹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이 나면 쉽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이 24%를 차지해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는 재를 처리하실 때 물을 충분히 뿌려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한파에 진화용 담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의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야간 근무를 하다 동료를 도와주다가 변을 당한 거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옥상에서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있는 폐수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로 당시 근무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70대 남성 B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B씨 등 2명의 작업을 도와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 줘야되는데 7시 되면 퇴근해야 되거든. 근데 안 퇴근하고 불이 난 곳은 공장과 상업 건물들이 몰려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 소방당국은 주변 공장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화학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또 옆에 건물에 약간 부분소한 데가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혹시 또 연소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경찰과 소방은 건물 1층에 있는 건조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현장 근무자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이 지난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출처 없이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꼈거나 애초 계획한 기관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은 아랍에미리트로 공무국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시의원과 실무진 12명의 여비부터 사전 간담회비와 현지 통역비 등 모두 4,800만여 원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박 6일 동안의 활동 결과가 담긴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YTN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전체 분량 가운데 서울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교통체계를 비교해 분석하는 건 단 13쪽. 위원들이 한쪽씩 적어낸 검토 의견까지 포함해도 20여 쪽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방문 국가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어떨까?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출처 없이 거의 그대로 베끼고 지난 2020년 열린 엑스포를 설명할 땐 두바이 경제관광부 홈페이지 내용을 옮기다가 어미를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영문 소개를 번역해오기도 했는데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리포트도 그렇습니다. 리포트 낼 때 그 인터넷 사이트 짜집기 한 거는 0점 처리하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글 쓰신 분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 연수 계획을 짤 때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통합교통관제센터를 하루에 한 곳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엔 첫날 AI 박람회장에서 도로교통청과 관제센터 관계자를 면담한 걸로 대체됐습니다. 결국 이동 시간과 첫날을 제외한 사흘 내내 두바이 시내 교통체험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외유성 연수와 출장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한 건지, 하루에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명시한 건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했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보고서는 논문과 달라 베꼈다는 건 과하다면서도 인터넷에서 글을 가져온 건 맞는 만큼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박람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만큼 연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의회는 인용 출처를 표기하는 식으로 연수 결과 보고서를 소폭 수정해 홈페이지에 새로 게시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자신의 병역 비리 혐의를 시인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조재성의 소환 날짜는 오늘로 알려졌지만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날짜를 조정한 것 같다고 구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조재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른 저녁 귀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원래 조사를 받기로 한 날짜보다 하루 앞당긴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해 2월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있다고 속여 병역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도록 도운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조재성에 앞서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동하는 현역 선수도 관련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엔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군인 출신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씨에게서 도움을 받은 인물 가운데는 조재성 등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배우, 법조계 인사의 자녀 등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구 씨의 공범이 여러 명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구 씨가 사람을 끌어모으던 블로그에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서 활동한다는 지사장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듯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처럼 브로커 구 씨를 중심으로 병역 비리에 연루된 면탈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경찰서에서 나온 이기영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에 잇따르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전체 임차 계약 가운데 절반을 넘긴 거로 집계됐습니다. 고금리뿐 아니라 깡통 전세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두 번째 단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임차 거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계약 가운데 월세가 10건, 전세가 6건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62.5%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당분간 2년 동안은 고정금리 형식으로 이자를 납부한다는 생각이 있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주택 거래 누적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과 전국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임차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매매 가격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층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특히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방은 70%에 육박하고 전국은 59.5%, 서울과 수도권은 50% 중반을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것도 역시 임차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작을수록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세입자 주거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평균 월세 거래액은 2021년 1분기 20만 1,500원에서 지난해 4분기 30만 1,000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월세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비중은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범위를 훨씬 넓힌 특례보금 자리론이 도입되는데요. 어떻게 다루고 조건은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완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습니다. 1, 2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고 변동금리 비중도 크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집계 결과 안심전환 대출 신청 금액은 9조 4,700억여 원, 공급 한도인 25조 원의 3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월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다시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소득 조건 등을 완화했지만 결국 흥행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올해 출시될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를 통합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요건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이 아예 없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관건은 금리 수준으로 연 4%대 후반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내놓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금리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 참가자는 없었다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면서 역사적인 경험은 너무 일찍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정 대강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생략한 거라는 게 교육부의 해명인데요.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 각계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입니다. 공통 과목인 한국사 성취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빠졌습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번 언급됐던 5.18이 삭제되자 5.18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일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더는 논란이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 헌법 전문 수록 토론도 했고 했는데 그 헌법 전문 수록이 안 되면은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전하며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에 5.18을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5.18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습 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취지로 세운 대강화 방침에 따라 생략했다는 겁니다. 또 성취 기준 해설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간략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화도 좋지만 대통령도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한 5.18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했다가 교육부가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빠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5.18을 토사구팽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아예 빠진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주요 역사적 흐름이 대부분 반영돼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만 쏙 빠졌다는 겁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엔 5월 정신을 존중하겠다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5.18을 외면한 건 토사구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권은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줄이는 과정에서 단어가 빠졌을 뿐 민주화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5.18을 가르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바로잡겠다면서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비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5월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야 정치권에는 한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 의원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관저로 초청한다는 뜻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회동 일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을 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당당하니 걱정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만약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 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 초에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오늘 최근 북한 내부 동향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김규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북한 관련 현안을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을 점검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1방공여단을 찾아서 작전 수행과 장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오는 19일까지 이른바 냉각기를 갖고 탑승 시도 없이 지하철역에서 선전전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현은 어제 오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는 19일까지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까지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대신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시민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발언과 선전전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 시장이 답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는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면담 요구를 수락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장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현이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방식을 제안한다면 양측이 조율해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비를 벌였다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회원들을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식품업체 SPC그룹 계열사의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공안 노동사건 담당 부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검사들의 전문성,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집과 폐가 여러 이유로 서울 시내 곳곳에 수천호가 방치돼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집을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며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에 들어가 빗자루와 톱을 잡았습니다. 왕십리 청년 모임 구성원들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동네 빈집을 직접 개선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쓰레기가 쌓여있던 폐가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엉망이 된 집 마당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굵은 나뭇가지에 톱질까지 했더니 한겨울 강추위에도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폐허가 된 집을 다 치운 뒤에는 동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생활 쓰레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좀 많았어서 또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람이 떠나 버려지고 방치된 빈집은 지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 한복판에도 수두룩합니다.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도심에서 폐가와 빈집 2,900여 호가 확인됐습니다. 주로 구도심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버려진 사례가 눈에 띄었는데 용산구와 종로구, 노원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직접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 정비사업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적은 아직 저조합니다. 빈집 소유주들 대부분이 공공개발보다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리나 신축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 기약 없는 개발만 기다리며 집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있는 거고요. 개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 지역 자체가 언덕백이고 도로가 좁고 맹지고.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람이 사는 집 옆에 폐가 여러 채가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건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여기도 빈집, 저기 무허가 집도 9평인데 빈집, 또 여기도 빈집, 저기도 빈집, 또 저 아래도 빈집, 다 빈집이 지금 몇 가구인지도 셀 수도 없어요. 여기 올라오려면 사실 무서워요. 저 밤에. 대규모 정비와 개발 계획이 지연되는 사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는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쟁에 나선 러시아 장병 수십 명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몰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신무기를 과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성직자들이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봅니다. 뒤이어 각자 기도를 올린 뒤에 불꽃 앞에 빨간 꽃을 놓으며 추모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교전이 진행 중인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는 집회입니다. Мы собрались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всех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обра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всем тяжело, а когда тяжело, нужно быть вместе. 러시아 국방부는 사건 직후 63명이라고 밝혔던 사망자가 89명으로 늘었다면서 비극의 원인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꼽았습니다.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다수가 어기면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Данный фактор позволил противнику запеленговать и определить координаты расположен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для нанесения ракетного удара. 이에 모스크바 지역의회 부의장은 병사를 한 곳에 몰아놓은 것은 지휘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러 성향의 돈바스 인민군 대표는 과실범죄라고 지적하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탐지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신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호위함에 실으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аналогов ему нету ни в одной стране мира. Уверен, такое мощное вооружение позволит надежно защитить Россию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внешних угроз.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обеспеч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нашей страны. 러시아가 피해 규모와 특정한 원인을 제시하고 뒤이어 신무기를 과시하면서 내부 비판을 무마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사상 최대 수출 행진을 이어간 거로 나타났습니다.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올해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콘텐츠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셧다운으로 전 세계 문화계가 타격을 입었던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10주 동안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랐고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쳤던 눈부신 한 해였습니다. 이 기간 한국 콘텐츠 수출액도 전년 대비 4% 넘게 증가한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3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가전과 2차 전지, 전기차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게임이 70%에 육박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악이 6.2%, 방송 영상이 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도 이보다 더 늘어난 130억 달러,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도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불황이지만 코로나 엔데믹 전환과 맞물려 문화 소비 욕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중소형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몸집을 불리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 콘텐츠에 빗장을 풀고 있는 중동 국가는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로컬 색깔을 확실히 유지해 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넓혀왔던 K 콘텐츠가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워서 내실을 기하면서 좀 더 넓은 글로벌 공감대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믿고 보는 K 콘텐츠는 소비재 수출에 파급 효과를 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축구대표팀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으로 사상 처음 외국인인 미하엘 뮬러가 선임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이용수 강화위원장이 4일을 표해 이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현재 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인 미하엘 뮬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출신인 뮬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교육 강사로 부임한 이후 그해 가을부터 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을 2차례 역임했습니다. 프로농구 SK가 잠실 홈경기에서 DB를 대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SK는 원희가 29점, 14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맹활약한 가운데 최준용이 17점, 김선영이 11점을 보태 DB를 97대 63, 34점 차로 크게 눌렀습니다. 3위 LG와 승차 없이 4위를 유지한 SK는 2위 현대모비스와의 격차도 반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노장 황현주의 16득점 활약을 앞세워서 IBK 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부상 결장으로 최근 2연패를 당했던 현대건설은 2연승을 기록해 2위 흥국생명과 격차를 승점 6점으로 벌렸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OK금융그룹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새해 첫날 당했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4.7도를 보이고 있고요. 철원은 영하 14.6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 지역은 여전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4도, 철원은 영상 2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에는 이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4.7도, 대전은 영하 5.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에는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 기온이 4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저녁에만 중부지방에 최고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이어서 2부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